경기 인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인사이드 경린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매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매달 따박따박 지급되니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다고 늘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저만 해도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따금 듭니다. 아마 젊은 세대는 더하겠죠. 이번 주 인사이드 경린 보시면서 과연 내 국민연금 제대로 다 지급될까? 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국민연금액이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들 하시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내 연금액을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소득, 가입 기간만 확인하면 간편하게 국민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액이 내 노후 생활에 충분할까요? 경기도 수원시 시민들에게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통장 보고 국민연금에 들어봤을 때에 너무 흐뭇한 거죠. 그러니까는 기분 좋고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고맙죠. 우리 같은 노인네들, 이렇게 외로운 노인네들한테 그게 준다는 거는 정말 고마운 거예요. 아이고, 정말 효자같이 정말 우리 인생의 미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머님은 네, 어떠세요? 같이 생각합니다. 어떤 면이? 자식보다 더 든든하게. 예, 그렇지. 든든한 미래가 되고. 저희도 이제 내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내고는 있지만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저희 세대는 다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대책 없이 일단은 내라고만 하고 있어서 사실 좀 걱정이기는 하죠.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은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100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이 지난해 6월 기준 170여 명입니다. 고령화로 수급자는 점점 늘어나겠죠. 반면 저출산으로 매달 연금을 내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니 이 불균형이 국민연금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데 이 또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려야 하는 대한민국. 반면 초저출산으로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연금 부담을 낮춰야 하는 이 두 가지 힘든 과제를 풀어야 할 국민연금 개혁.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와 해법을 모색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린의 이현진입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일부에서는요, 이대로라면 올해 34살인 199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에는 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꽤나 잘 사는 나라에서 노인들이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위기의 국민연금,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요, 남찬석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명절 앞두고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원종현 위원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 정말 1990년생들은 2055년에 연금 못 받는 겁니까? 일단 못 받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고갈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소진이라는 말을 저는 좀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퍼가지고서 결국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저희는 기금 추계상
사용됐던 금액이 쌓였었다가 그 부분들이 다 이렇게 사용되고 나서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아마 55년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기금이 소진되는 것 자체가 국민연금 제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사회 국가가 존재하는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 사회 보장이고요. 그런 보장의 가장 큰 틀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없앤다는 건 더더욱이나 지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연금이 지급 안 된다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어떤 입장에서는 되게 무의미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뭐 다 기금이 없어지면 줄 돈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금이 없어진다고 해도 그 당시에 아니면 그 시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납부하시는 보험료가 존재할 테고요. 또 그 보험료와 함께 국가가 노력해서 원래 약속했었던 연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제도 속에서 연금은 지속적으로 아마 지급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저도 이렇게 그 월급 명세서 보다 보면 국민연금 꽤 많이 이렇게 네, 나가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이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연금을 이게 뭐 강제로 징수한 세금 아니냐. 예. 우리가 차라리 우리 노후 준비하면 될 텐데 굳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저는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요. 그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솝우화 얘기를 많이 제가 하거든요. 아마 이솝우화 그 얘기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솝우화에서 뭐 중간에 그 뭐라 그럴까요? 내용은 지금 빼더라도요. 결과적으로 이제 여름 내내 잘 놀던 배짱이가 겨울이 되었을 때 그 배짱이는 다시 개미들에게 가서 국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개미들은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한 부분에서 자신들이 노력한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내내 놀던 배짱이에게 아마 자신들의 식량이나 재산을 아마 줘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강제화가 없다면은 결국에는 배짱이는 배짱이대로 살다가 노후에는 국가 사회 보장 체계가 아마 그걸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분담을 지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화가 되는 것은 배짱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시는 정말 근로자들이라던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근로기간 동안에 열심히 더 내도록 강제화시킴으로써 이러한 배짱이들을 많이 뭐라 그럴까요? 그 수를 줄이거나 해서 노후에 나중에 그들의 열심히 일하신 분들의 부담을 가장 경감시키기 위한 바로 그러한 방안이기 때문에 바로 강제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사회보장체계 전체에서 봤을 때 이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나중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위해서도 꼭 강조화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런지는 차차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비슷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세대, 지금 세대는 이 보험료율을 근로소득의 9%만 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미래 세대로 가면 이 보험료율이 20% 또 30%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불공평하다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보험료가 미래로 가면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는 뭐 불가피한 일인데, 근데 이제 뭐 몇 가지 조금 더 주목이랄까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전 세대는 뭐 저희 세대 포함해서 저 윗세대나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이 없거나 초기에 있던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통로를 통해서 노인을 부양하기보다는 개별적 가정에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형태로 부양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적 이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적 이전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뭐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 표를 하나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80년 당시에 네. 사적 이전의 규모입니다. 이게 한 75%
되고 95년에도 56%인데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공적연금이 이제 이 부분을 노란 게 공적연금인데 공적연금 이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공적연금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못 채우고 있는 것인데 향후에는 이제 공적연금이 커지게 되면 이제 지금 이 정도 사적 이전이 과거에 있던 것을 공적연금 이 부분을 채워야 되겠죠. 이 정도 해야 되겠죠. 이 정도 하게 되면은 부담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30% 올라가긴 할 텐데 이제 그렇게 보면 그것이 반드시 불공평하다고만 꼭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보험료율이 20~30%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자체가 GDP의 30%밖에 안 됩니다. 30%밖에 안 되는 데다가 보험료를 다 부과를 하니까 30%가 되는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자체를 넓히게 되면은 30%가 아니고 그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좀 같이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이제 제도 내부적인 형평성 문제를 해결을 하긴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그 두 가지 점을 좀 주목해서 주의해서 좀 형평성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게 그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이 국민들의 공적연금,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민연금 무용론도 나오고 있지만 또 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 사람도 꽤 많다,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본질적인 의미라 그럴까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을까요? 예. 뭐 인생을 크게 나누면 이제 교육기, 경제활동기, 노년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 이전에도 사실 어릴 때는 부모가 부양을 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다가 또 나이가 들면은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이게 이제 인류가 원래 살아온 방식인데 이거는 뭐 어떤 시대나 공통된 어느 사회나 공통된 것인데 현대 사회에 와서 이제 수명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개별 가정에서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거를 개별 가정에만 맡기게 되면 어떤 가정은 굉장히 많은 그 부양이 가능하지 뭐 또 어떤 가정은 부양이 굉장히 적게 되고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많아진 노인 인구를 전체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별 가정에서 용돈을 주던 것을 국가가 대신 용돈을 거둔 다음에 그거를 국가가 모아서 국가가 이제 나눠주는 형태로 하는 게 이제 공적연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살아온 방식 중에서 노인 부양을 국가가 이제 공적인 형태로 이제 부양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은 조금 적게 주고 부양을 아주 적게 받는 사람들은 그보다 많이 주고 하는 형태로 하려고 만드는 제도가 이제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추세는 거스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노인이 더 많아지고 수명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록 사실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뭉쳐서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죠. 자, 원 의원님, 이게 사실은 노후 보장 수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액수가 좀 작으면 이게 용돈 수준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이 취지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요 부분은? 일단 국민연금이 현재 용돈연금이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재 받으시는 분들이 매우 작게 받으신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받으시는 분들이 매우 작게 받으시는 이유는 현재 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생겼지만 이제 92년도에 전국민 제도로 이제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들이 사실은 제때 가입해서 온전한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다. 매우 작은 만큼 냈고 짧게 내셨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로 좀 상당히 이렇게 급여 수준이 좀 매우 낮고요. 또 이제 앞으로 받을 사람들이 또 작게 받는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노동 사회에 대한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약속 금액은 40년에 일해야 40%거든요. 평균 소득에.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만약에 40년을 일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아마 연금 받으시기 전에 엄청난 행운아라고 말씀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장기
적으로 근로를 지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나라 평균 근속 연수가 한 25년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은 얼추 계산해 보셔도 40년 일하셔야 40%인데 25년 정도면 한 지금 25% 정도 내외. 그러니까 평균 동안에 일하는 자신의 근로의 25%니까 좀 작죠. 근데 그건 제도적인 문제로 봐서 매우 작게 준 애가 아니라 근속 기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그래서 길게 할 것이냐, 좀 더 많이 일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이 내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냐라는 식의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OECD 조사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맞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 기금도 이게 1,000조 원이나 갖고 있고 맞습니다. 꽤나 한국은 그래도 좀 GDP도 높고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 원인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세계 제1의 노인 빈곤율이고 뭐 다행스럽게도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순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연금을 못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연금을 왜 못 받으시냐라고 하면은 처음 설계상에 연금에 가입하실 기회를 못 잡으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연금 가입자에 의해서 지금 기금이 거의 1,000조라고 해서 세계에서 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자랑하면서도 가입 못하신 분들에 대한 사실 저희가 현재 연금에 있는 법적 제도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약 41% 정도 아마 노인 빈곤율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유럽이 아마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이 연금 제도를 빼고 연금 수령을 빼고 노인 빈곤율 치면은 거의 60% 70%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 말은 유럽의 노인 빈곤율이 매우 낮은 이유도 바로 연금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제도상에서 지금 노인분들에 대한 현재 노인에 가입 못하셨던 분들에 대한 것에 대한 이 처우 문제를 이제 국민연금 제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그 노후소득으로 보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볼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직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게 이제 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많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 사각지대를 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우선 사각지대라는 게 이제 제도에 가입되지 제도가 포착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크게 이제 급여 사각지대하고 가입 사각지대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제도 처음 도입할 당시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연금제도 처음 도입하면서 그 당시 노인들한테 연금을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88년 도입하면서도 국민연금을 도입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를 발전시킨 그 당시 노인들이나 그 당시에 한 50대 이상 분들한테는 가입을 시키지 않는 걸로 연금을 주지 않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제 한 75세 이상 되시는 노인 어르신 분들은 연금이 이제 없거나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특례 노령연금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그런 분들은 넓게 보면은 이제 현재 급여를 제대로 못 받거나 받아도 너무 적게 받아서 노후 보장이 안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급여 사각지대고요. 근데 이제 연금 제도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노동 시장이 너무 빨리 바뀌고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비정규직이 생기고 요즘에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노동법으로는 잘 노동으로 포착이 안 되는 그런 게 많이 생기는 바람에 그런 분들은 가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입 사각지대입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퇴직하시면 결국 또 급여 사각지대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급여 사각지대는 현재 이제 기초연금으로 현재 하고 있는 형편이 현재 하고 있고요. 가입 사각지대는 이제 사회보험료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지 또 영세 사업장 또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보험료 지원 사업을 훨씬 더 크게
국고를 좀 본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저소득층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내야 되는 보험료의 한 상당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네, 방금 이제 남 교수께서 국민연금 개선 방안으로 이제 직접적인 재정 투입 얘기를 하셨는데, 자, 최근에 그 원정현 의원께서 굉장히 재미난 그리고 아주 도발적인 책을 썼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자, 이 국민연금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하고 계신데 이런 책을 쓰신 이유 뭡니까? 일단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말씀은 국민들이 자신의 연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약간 좀 방조라고 그러실까요? 아니면은 아예 기피를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됐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현재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가입자 2,500만 명이 있다면은 2,500만 명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이나 뭐 거기에 대한 생각 철학들이 되게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많으신 가입자들의 어떤 목소리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시중에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을 소개하고 있는 책들이 전체적으로 좀 홍보성 책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 전문가들이 쓴 매우 어려운 용어로 쓴 그들만의 어떤 세계에서의 국민연금만을 하다 보니까 자꾸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에서부터 국민들이 소외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 책을 보시면서 좀 알기 쉽게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을 좀 더 느껴주셨으면,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앞으로 연금 개혁이나 아니면 국민연금 참여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인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그 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 원종현 우리 전문위원께서 책에서 제시한 해법 연금개혁 3.115 요게 있던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뭐 3이라는 뜻은 보험료를 3% 정도 올려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줘야만 그 앞으로 연금 지급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줄 테니까요. 그 대신에 1, 3, 1 할 때요. 지금 1 같은 경우에는 방금 남창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가 이제 좀 기여하자. 지금까지 보면 연금은 그냥 모든 문제나 해결은 그 연금의 가입자들끼리만 해결하고 마치 국가는 그냥 이것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영역에서만 지금 있었다면 이제 그러지 말고 국가가 이제는 최소한 GDP의 1% 정도라도 이제 이 기금에다가 투여를 해서 앞으로 기금의 그 증진에 많은 이제 직접적으로 너희도 역할 좀 해라. 그래서 좀 더 그 부분들을 이제 국민 가입자들이 국가로부터의 그것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끌어내라라는 식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제 보험료만 높이고 이제 국가만 기여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다면 국민연금 자체로도 이제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현재 기금운용이라는 부분에서 현재 추계되어 있는 그 장기적으로 2070년, 2080년까지 약 4.5% 정도가 현재 기대 수익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서 아니면 좀 더 다른 어떤 자산 배분이나 운용을 통해서 1.5% 정도의 수익률 제고를 좀 더 해보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3% 인상, 1%의 재정의 기여, 1.5%의 수익률의 제고가 된다면 현재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기금은 지속적으로 소진이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일종의 수익, 이자와 밑에서의 그 가입자들이 계속적으로 내게 된 보험료들을 합쳐서 연금 지급으로 그 지급하는 부분에서의 수월성이 훨씬 높아져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3.115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해법의 핵심은 이제 보험료가 인상하긴 해야 되는데 최소화하고 정부도 재정을 좀 투입하고 맞습니다. 기금 운용도 좀 잘해서 수익률을 높이면 맞습니다. 이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일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재정 투입 이게 현실성이 좀 있는 겁니까? 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 투입이나 결국 뭐 같은 부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 투입과 보험료 인상과 같을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가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내는 4.5%겠죠, 보통 직장 가입자들은요. 아니면은 자영업자가 내는 9%는 순수하게 저희가 노력했었던 근로소득에서 많이 뗍니다. 근데 전체 재정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리고 아마 앞으로 이제 좀 더 산업화가 좀 더 고도화되면 될수록 아마 전체 재정 근로소득세, 근로소득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좀 낮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만 계속 9%, 10%, 11% 계속 인상을 계속 잡고 있다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재정이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지금 한다면은 다른 조세원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의 그 부분을 감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스프레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로서의 부담은 아마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많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남찬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 돈을 기금으로 바로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금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마 보험료라는 형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소득층이라던가 아니면 플랫폼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단기 근로자라던가 가정주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단절 근로자라던가 그런 부분들에서의 소위 미래의 사각지대로 빠져서 이제 나중에 급여를 못 받게 되실 분들에 대한 부담을 그때 가서 크게 지지 말고 지금의 재정을 통해서 그분들을 미리 계속 붓돋아 주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개미와 배짱이 있을 때 배짱이는 놀고 싶어서 뭐 노는 배짱이도 있지만 정말 일할 수가 없어서 노는 배짱이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에도 계속 강제적으로라도 아니면은 국가에서라도 그 경로를 통해서 재정으로 연금이 계속 납부가 된다면 그분들은 오히려 나중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받게 되는 그 연금 급여가 훨씬 미래에 그 분들의 노후 빈곤을 극복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어떤 재정 기여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제는 국가도 역할을 해라. 저는 뭐 그게 GDP의 지금 1%라는 것이 상징성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0.1도 좋고 이제부터 뭔가 국민연금에 개혁을 한다 아니면 미래에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결국 정부가 그러면 하는 건 뭐야? 라고 봤을 때는 관리 말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너희가 뭘 할 수 있어? 국민연금에 너희가 어떤 부분에서의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라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좀 더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저는 그것은 이제 가입자인 국민들이 정부에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기금 운용 수익률도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수익률을 올린다는 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렇죠.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왜 못 올렸냐 이런 맞습니다. 뭐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위험자산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자산 비중은 지금까지는 매우 보수적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익률에 이제 높일 필요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위험자산 비중을 좀 더 높여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입자들이 이제 위험자산 비중을 언제 한번 이렇게 훅 떨어지더라도 계속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수익률을 계속 높여야 될 테니까 그래 위험자산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좀 승인해 줄게라고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현재보다는 좀 더 높은 위험을 가지지만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는 자산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저희의 그 추계상에 지금 80년까지 약 지금 4.5% 정도의 지금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요번에 그 나온 것은요. 그것보다는 위험자산을 높여서 약 지금 6%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의 기대를 거는 것이고 거기에서의 어떤 중심 키는 우리가 수익 높일게라는 말보다는 가입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위험 부분을 좀 더 감내해 볼게라는 합의가 더 선제가 지금 돼야 될 것입니다. 자, 남 교수님, 3.115 개혁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여기 이제 보험료 3%, 그다음에 국고 1%, GDP 1%, 그다음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1.5%포인트 올려서 이게 이제 3.115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우리가 기금을 밑세대로부터 기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 기금이 우리나라가 GDP 대비 비율로는 2021년 기준으로 45%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물려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장점이라고 할까 뭐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물려받은 기금을 허투루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앞으로 잘 운용을 해서 미래 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분산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하고, 그다음에 국고 투입이 전제돼야 된다 하는 거 하고, 또 그렇지만 또 가입자들 자체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뭐 1.5가 맞다, 1.4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너무 공감만 하지 마시고 예,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네네. 예. 그런데 제가 책도 다 읽어봤는데요. 그리고 원 박사님하고 또 책 쓰신 이제 김호창 교수님하고는 이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미리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저는 소득 대체율 인상을 조금 언급이 조금 적은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렇지만 뭐 보면 이제 소득 대체율 3.115가 지켜지면 소득 대체율 인상도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또 말씀하셔서 안심이 됩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115대로 하면 기금이 GDP의 120%까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기금을 그렇게까지 키우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자 책임도 조금 올리고, 그다음에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물려받은 기금을 잘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좀 궁금했던 게 국민연금을 우리가 뭐 시행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못 받으시는 분들도 지금은 많고, 왜냐하면 가입을 못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런데 기금 적립금이 1,000조 원을 넘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또 이거는 또 모은 거죠? 이유는 또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88년 당시에 연금을 가입한 사람은 베이비붐 세대인데 베이비붐 세대를 낳은 부모 세대는 계속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용돈을 받고 연금은 도입됐지만 연금에서는 못 받고 그렇게 사시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처음 시작할 때 받아가는 사람은 극소수고 돈을 내는 사람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기금이 급격하게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환위기 나고 나서 15년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으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너무 가입을 많이 해야만 받을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노인 빈곤이 급격히 올라갔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사적 이전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공적 연금이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미 15년을 가입해야 가입받을 수 있도록 한 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10년을 줄였어도 그때 노인이 되신 분들은 연금이 없는 상태로 노인이 되셨고 자식들이 줄 수 있는 사적 이전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은 쌓이는데 노인 빈곤은 또 높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마을 창고가 문이 터지도록 돈을 쌓아놨는데 거기 마을에 사는 노인들은 폐지를 주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어쨌든 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이 지금의 꽤 많은 기금 적립의 어떤 단초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예.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연금 가입 상한 연령하고 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거든요. 이거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OECD에서도 요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가입 상한 연령을 맞추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요 문제는 지금 원 박사님 말씀처럼 이게 연금 제도 안에서만 조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노동시장 계획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올려버리면 사실은 중산층 이상만 일을 다 하게 되고, 또 중하층은 아주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좋지 않은 일자리에 일을 하거나 휴지를 더 오래 죽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늦춰버리면, 노동시장 계획 없이 늦춰버리면 지금도 연금 크레바스라 그래가지고 퇴직 시점하고 연금 받을 간이 공백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더 길어지면 사실은 너무 이게
가혹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지만 노동시장 개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를 그냥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연금 개혁을 하고요. 이 개혁해야 된다 말은 많았지 실제로 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연금 개혁 논의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고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현재 우리나라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더 주된 이유는 경영계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지난 정부 때 2018년, 19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그 논의에서도 사실은 다수안은 보험료도 올리고 급여수도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사실 이것이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경총에서 경영계에서 보험료 인상은 한 푼도 할 수 없다. 이래서 끝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합의가 무산이 되고 계획이 좌절이 됐는데 저는 지금 또 언론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논의에서 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보험료를 올린다 그러면은 보험료 올린다고 또 비판하고 또 급여를 깎으면 급여 깎는다고 비판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민간 보험이나 민간 금융시장이 너무 커진 다음에 제도가 도입되는 바람에 민간 그 보험이나 금융하고 경쟁 관계에 있게 됐거든요. 사실 얘가 보완 관계에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인구 고령화도 있고 해서 사실 인구 고령화 때문에 훨씬 더 위기에 처한 것은 국민연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민간 보험이나 민간의 어떤 연금인데 실제로는 그 위기를 마치 국민연금만 그래 위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자신들의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조금 이제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원정현 의원님, 이제 이 국민연금은 물론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아까 수익률 올려야 된다 얘기를 하셨으면 뭐 해외에도 투자를 할 것이고 국내도 투자를 할 건데 국내 자본시장이 이제 규모가 좀 작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국민연금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기금을 운영하게 되면 너무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시장에 왜곡을 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처럼 기금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소위 후퇴한다 그러나요? 이제 돈을 빼거나 나갈 때 이제 문제는 현재 자본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을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잘 후퇴 전략을 잘 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의 우리가 뺄 때 그럼 마치 국민연금에서 이제 드디어 주식 팔기 시작했다. 이건 국가 모든 부분에 엄청난 재앙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략상 지금으로서는 주로 해외로 또 많이 지금 지금 있는데요. 지금 해외로 나가는 많은 이유가 해외 물론 수익률이 뭐 국내보다 상당히 좋네 안 좋네 그건 둘째치고서라도 나중에 저희가 현금화시켜서 연금 지급으로서 사용될 때도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에서의 어떤 노력들 그런 계획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재정을 너무 많이 투입하면 또 의외로 정부 다른 데로 지출할 때가 이쪽으로 해서 오히려 뭐 역효과 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뒷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린다면 현재 저희가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강제저축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제 강제저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가계들이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부분을 지금 저축으로 강제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그러한 소비와 저축에서 그러니까 가계에서 쓰이는 소비와 저축이 투자로 직접 가는 것과 우리의 강제 저축을 통해서 국가나
지금 기금 운용 차원에서의 가는 것과 사실 경로상에서의 차별일 뿐이지 투자적인 부분에선 저는 큰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문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가 기금에 대한 규모가 어느 수준이 적정하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그 연금 제도를 얘기할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마 유럽, 북유럽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서구 유럽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실 기금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니까 그들을 직접 받아서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도 직접 받아서 거기에 정부 재정이 이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이제 연금 수급자들한테 지금 가는데요. 국민연금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못 받으시는 분들 덕분인지 몰라도 그들이 시드머니가 돼서 지금 상당한 규모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한 규모는 마치 그런 거죠. 월세 상가 하나를 갖고 있는 느낌일 것입니다. 즉 거기서 나오는 월세와 자식들이 내고 있는 일종의 보험료율이 합쳐진다면 줘서 연금을 지급된다면은 자식들이 내게 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사실 많이 경감될 것이고요. 받으시는 분들의 미안함도 사실은 많이 경감될 것이고 왜냐하면 쌓여있는 미리 만들어 놓은 상가로부터 고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월세를 갖고 있는 자산 사실 이렇게 자산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공적연금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연금으로서 그 규모가 클수록 그거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 국회에서도 이 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합니다. 국회 국민 연금 개혁 특위에서 이 공론조사 총선 전에 끝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공론조사는 뭐고 또 뭘 조사하겠다는 건지 교수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대 사회가 점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리인을 내세워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수기를 해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 직후 정도 되면은 이제 1차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공론조사에 포함될 국민을 500명을 표본으로 이제 뽑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연금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를 물어볼 질문을 이제 수기단이라고 해가지고 50명 뽑아서 요분들이 이제 질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스케줄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선 전까지는 결과를 500명 그 모인 공론조사에 참여하시는 국민들로부터 받아보겠다 하는 건데 그렇게 한 절차 자체는 진행이 잘 뭐 하려면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표본에 500명이 뽑혀서 공론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압도적인 다수의 99.99%의 나머지 국민들도 총선이 있긴 하지만 공론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좀 아시고 같이 좀 참여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의견도 내시고 이렇게 해야 공론조사가 이제 성공적으로 돼서 우리 연금 개혁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공론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되느냐, 보험료 얼마 더 올려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그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뭐 보험료 올리는 거 좋아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조율해야 됩니까? 네, 이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사례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연금개혁 논의할 때 그 당시에는 사실 경영계가 보험료 인상에 끝까지 반대했지 그 나머지 이제 노동계나 시민사회나 이쪽은 그 당시 보험료 3% 인상에 다 동의를 했거든요. 물론 그때 대표자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정말로 모든 국민이 다 동의했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연금개혁 특위 내에서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보험료 3% 정도를 정말로 못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너무 단정 짓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소득 대체율 문제도 그렇고 또 다른 크레딧 제도도 그렇고 또 보험료 지원도 그렇고 같이 조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3% 지금 원 박사님 하신 3.16처럼 3% 정도는 우리 국민들께서 수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국고 지원이 전제할 때 자영업자들라든지 영세 사업장 또 영세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대한 어떤 지원이 국고 지원이 있는 걸 전제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남 교수님 네. 끝으로 세대 간의 형평성을 좀 맞추면서도 안정적인 국민연금을 지속하기 위한 어떤 해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저소득층에 대한 국고 지원, 그다음에 경력 단절에 대한 크레딧 국고 지원 이것이 조금 선행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저소득층들도 안정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래의 급여 사각지대를 미리 없애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금을 크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는 걸 전제로 또 국고 지원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우리 그다음에 노후 보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소득 대체를 올리고 이게 조합이 돼서 제시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정현 위원님,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무엇보다 제일 기반적으로 중요한 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신뢰의 경로에 제발 기금이 존재하니 아니면 기금 수익률이 얼마니가 마치 제도의 지속성을 연결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은 좀 절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민연금은 진짜 사회보장 제도고요. 기금은 그 하나의 부속품일 뿐이고 물론 기금이 편리해지긴 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기금 존재로 인해서 너무 일희일비라던가 그러니까 연금 가입에 대한 신뢰성이 좀 저하되는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3.115를 지금 또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은 이제는 조금의 좀 더 기여에 대한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나은 기여.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저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그 기여 부분과 정부의 역할, 기여, 그 다음에 기금용 수익률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 특히 가입자 대표성의 확대라는 부분들이 아마 개혁의 가장 큰 기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가 처음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국민연금은 국가의 약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노인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 전 세대의 문제고 특히 경제 성장기가 아닌 정체기, 특히 고령화 시대일수록 연금을 안정시켜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게 국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더불어 국민연금이 멀고도 불가능한 미래라고 말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충분히 실현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